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세조실록 제13부 공신들의 시대 최단명 정승기록 권람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예전에 한번 해드렸던 이야기죠. 1463년 무렵에 어효첨이 술자리에서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정말 침착하고 굳건하게 술을 마시는 그 모습에 감동한 세조. 이게 이제 눈에 들어가지고 단번에 2조 참의에서 참판도 거치질 않고 판서까지 승진을 한 엄청난 이제 파격적인 승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고 그 전에 이제 세조가 나름대로 이제 어효첨이라는 인물을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이날의 이 술자리 사건을 계기로 한 방에 이제 승진을 시켜줬던 거죠. 세조의 인사정책은 부왕인 세종하고 여러모로 달랐습니다. 세종은 절대 이렇게 즉흥적으로 승진시키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어느 점에서 정말 많이 차이가 났냐면은 정승을 대하는 태도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다라는 거죠. 세종은 언제나 정치 전문가인 정승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제 한번 능력이 검증된 정승은 거의 뭐 죽는 순간까지 그야말로 이제 등골을 있는 대로 뽑아 먹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황희였잖아요. 그죠? 황희가 그래서 제발 좀 은퇴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정말 마지막까지 아주 그냥 옹골차게 부려먹는 모습을 보여줬죠. 맹사성, 허조 등 세종시대에 이름만 딱 대면 아는 그런 유명한 정성들도 다 이렇게 이제 한번 기용되면은 끝까지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세조는 아무리 능력이 입증된 정승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기용하지 않았어요. 이게 평균 한 3년 정도? 거의 그 정도면 교체를 시키더라고요.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 이거보다 더 짧게 끝난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야말로 이제 쉴 새 없이 정승들을 교체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세조가 6조 직계제를 사용을 하면서 임금이 직접 6조를 통괄하기 때문에 정승의 역할이 세종이나 문종 때처럼 크진 않다는 거죠. 그것도 나름대로 이제 작용을 했거니와 그리고 이제 세조가 이런 방식을 추구했던 게 뭐였냐면은 판서들은 그래도 왕하고 급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판서들이 막강한 권력을 휘어잡아가지고 뭐 이제 국정을 좌지우지한다. 그런 경우는 좀 드문 일이고 그나마 이제 2조 판서가 그런 확률이 있는 자리긴 하죠. 그러나 이제 정승의 경우에는 확실히 그런 식으로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제 가능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는요, 항상 이제 막강한 왕권을 구축한다라는 것이 지상시대 과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특정 인물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정승들을 쉴 새 없이 교체를 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59년 11월 11일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승들이 얼마나 빨리 갈려나간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이제 좋은 사례인데요. 이날이 이제 중전의 생일을 할애하는 잔치가 강령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강령전은 왕의 침소로 사용되는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개국 초기에 경복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정도전이 각 전각들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때 이제 왕의 침소를 강령전이라고 붙이게 되었었죠. 물론 지금 보시는 강령전은 그때 진 건 아니고 당연하게도 대영군 때 이제 다시 중건한 바로 그 강령전입니다. 자, 그래서 강령전은 왕의 침소로 사용되는 사적인 공간이에요. 미리 말하면 지금 뒤에 보시는 저 침대가 보이시죠? 이런 사적인 공간입니다. 원래는. 하지만 이 사적인 공간이지만 여기서 이제 신하들을 초청해서 연회를 연다든지 어떻게 보면 왕 입장에서는 일종의 홈파티가 되겠네요. 이것도 혹은 왕실 내부 행사를 치른다든지 뭐 그런 용도로 쓰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령전에서 연회가 벌어지는 것은 뭐 아주 없었던 이야기는 아닌데요. 자, 그런데 이때 영의정이었던 강맹경, 우의정이었던 권람 두 사람이 각기 이 자리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명색이 왕의 침전인데 또 중전마마 탄신일인데 또 오붓하게 가족들끼리 시간도 보내고 그러셔야 되는데 대서신료들을 다 모아놓고 쿵짝쿵짝 풍악까지 울리면서 강령전에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잔치를 여는 거는 뭔가 좀
민망하지 않냐. 신화된 도리로서 이거 조금 이제 불편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세조한테 가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맹경과 권람은 어디까지나 신화된 도리로서 가난 거죠. 아, 그래도 저희가 이제 신한데 전하 침소에서 이렇게 풍악까지 울리면서 중천마마 탄신이래. 이런 식으로 노는 거는 조금 예의가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나쁜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니고 원래는 좋은 의도로 말한 거였죠. 근데 이게 세조의 심기를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세조 딴에는 이런 거죠. 자기가 이제 신하들을 생각해가지고 야, 오늘 우리 와이프 생일인데 다 우리 집에 모여. 한번 여기서 흐드러지게 놀아보자.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좀 나름대로 신하들한테 뭔가 좀 이제 통 크게 베풀어 주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강민경, 권람이 좀 이제 어떤 각도로 보면 쓴소리죠. 그걸 하니까 세조가 빈정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두 사람한테, 아니 지금까지 풍악을 울리면서 노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새삼스럽게 오늘에 와서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자, 그러면서 아울러서 세조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보니까 평상시에도 내가 이렇게 노는 거를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이걸 감추고 있다가 오늘 연애자리에 와서 내색을 하는 것은 나를 갖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고 도대체 뭐냐라면서 이렇게 따졌다라는 거죠. 예전에 정인지도 비슷한 패턴으로 한번 이제 당한 적이 있었죠. 자, 사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강맹경과 권람 등이 아뢰기를 대궐이 매우 가까운데 풍악을 울리며 즐겁게 노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뭐 나쁜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에요. 뭐 전하께서 이제 머무시는 침소에서 물론 이런 잔치를 연 게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풍악까지 울리면서 흐드러지게 노는 건 좀 저희 입장에서는 예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전교하기를 풍악을 내려주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된 일은 아니다. 이를 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찌 오늘에 이르러서 이에 그 잘못된 점을 말하는가? 이는 전일부터 항상 나를 그르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했다. 세조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자식들이 너 옛날부터 그럼 내가 이렇게 풍악 울리면서 노는 걸 갖다가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건데, 그거를 감추고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거는 결국 나를 망신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세조가 화를 내자 준홍이 등 강민경과 권람은 이렇다 할 변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세조는 두 사람이 자신에게 오만 불손하게 행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즉각 파직을 시켜버려요. 술자리에서 쓴소리 한마디 했다고 바로 파직을 시켜버리는 엄청난 포스를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강민경하고 권람이 파직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각기 영의정과 우의정이 임명된 지 불과 5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5일 만에 일부의 정승이 술자리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파직을 당하는 기록적인 단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권람 같은 경우는 이제 우의정이니까 이제 막 정승이 된 거잖아요. 최단 기간 정승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공석이 된 영의정과 우의정 자리를 어떻게 하게 되냐? 세조는 공석이 된 영의정 자리에 신숙주를 앉혀요. 신숙주는 원래 좌의정이었는데 좌의정에서 영의정으로 올라온 거죠. 그리고 우의정에는 새로 이제 이인손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세조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술자리에서는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두 사람을 파직을 시키긴 했지만 막상 파직시켜놓고 좀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아, 내가 좀 술김에 너무 과했나? 그래서 이제 강맹경하고 권람한테 예전처럼 복록은 지급을 해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신의 직장이 되는 거죠. 일은 안 하고 월급은 그대로 챙겨가고 그런 이제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강맹경과 권람은 대궐 앞으로 나와가지고 큰 절을 올리면서 신들이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는데 계속 복록을 준 것에 대해서 상원이 망극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했다라고 하죠. 뭐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유별나게 오버를 떠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이처럼 강맹경과 권람이 세조의 조처에 감사를 표했다는 소식을 듣자 세조는 또 기분이 풀어졌는지 두 사람을 대궐로 불러들여서 위로의 말을 또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날은 내가 좀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홧김에 그랬는데 좀 미안하게 됐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과했던 것 같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조가 자신의 그런 이제 실수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권람 같은 경우는 자기를 도왔던
핵심 공신 중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신을 대접하는 예가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한 것 같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솔직하게 자신의 이제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조 다시 또 이제 인사를 엎어버립니다. 원래대로 강맹경을 좌의정에 임명을 하고 권남에게 우의정을 제수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신숙주는 좌의정으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우의정에 임명되었던 이인손 또한 원래 관직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 때문에 이인손도 이때 처음으로 정승 자리에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며칠 만이었냐면 불과 4일 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권람이 진짜 최단명 정승이 될 뻔했는데 이인선이 4일 만에 정승 자리에서 이렇게 물러남에 따라서 권람이 세우는 신기록을 이렇게 경신을 했다라고 하죠. 이처럼 세조는 정승들의 물갈이를 굉장히 손쉽게 단행을 합니다. 무슨 동네 이장 갈듯이 그렇게 막 갈아버리는데 이게 정승뿐만 아니라 판서들도 상당히 좀 교체가 빨랐어요. 그러니까 북방 그 국경을 수비하는 그런 장수들을 제외하면은 그래도 세조가 이거는 좀 지키더라고요. 국경 수비대를 담당하는 그런 장수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여기는 안 건드리고 그 밖에 이제 중앙 내각 쪽은 수시로 건드려요. 그래서 거의 평균 연령 40대의 젊은 나이를 갖고 있는 내각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세조 시기 조정은 굉장히 빠른 세대 개출로 인해서 언제나 이런 젊은 피들이 수급이 됐고 장점이 있죠. 이걸로 인해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 세종 때는 문제가 그거였어요. 너무 지나치게 황희 같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먹다 보니까 이게 적체가 돼가지고 승진이 안 돼요, 계속. 그러니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세조 때는 이 순환 자체는 굉장히 빨리빨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죠. 당연히 이렇게 될 경우에 단점도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업무의 연속성을 무너뜨릴 여지가 있죠. 그리고 또 관료들의 전문성 또한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세조는 별다른 걱정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왜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어차피 내가 모든 걸 다 직접 할 건데 실제로 뭐 육조 직계제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차피 모든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정할 거고 모든 것은 다 나의 컨트롤 하에 있다. 그리고 나머지 정승과 판서들은 그냥 내 입맛대로 사용하는 부속품에 가깝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교체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오히려 특정 몇몇 사람들한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세조의 생각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조는 막강한 왕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태종하고 비슷하면서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이겁니다. 다들 아시는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묘하게도 공신과 관련된 문제에서만큼은 그야말로 한없이 관대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권람 같은 경우도 이제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해가지고 요양차 자주 자리를 비웠어요. 게다가 좀 전에 이제 술자리 그 일화를 놓고서 알았다시피 권람도 정인지하고 좀 유사해요. 종종 눈치 없는 발언을 해가지고 세조의 진노를 산 적도 있었다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권람이 이제 세조를 보고서 이제 뭐라고 찬양을 했냐면은 마치 한 고조 유방의 풍모를 지니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좀 아첨하는 시를 써가지고 바쳤는데 보통은 한 고조 유방의 비유를 하면 좋아하거든요. 뭐 미국으로 따지자면 에버램 링컨,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뭐 세종대왕 같으신 분입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아하는데 세조가 벌컥 화를 냈다는 거죠. 뭐라고 화를 냈냐? 사료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임금이 보고 말하기를 정승은 나를 한 고조에 비유하는가? 한 고조는 능히 공신을 보전하지 못하여 지난해에는 한신을 죽이고 금년에는 평어를 죽이었다. 내 비록 어지지 못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 고조는 되지 않으련다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한 고조 하면 토사구팽의 달인 아니냐? 근데 그런 사람을 나한테 비유를 해? 야,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해. 나는 마지막까지 공신들한테 의리를 지킬 거야. 라면서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자기 PR이죠. 그랬다라는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공신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처럼 세조는 언제나 공신들을 특별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권람 또한 이런 실수들을 자주 저지르고 나서도 죽는 순간까지 세조의 총애를 잃지 않았다고 그래요.
다만 이제 권랑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건강이 안 좋았던 것도 있고 능력 면에서는 신숙주나 한명희한테 조금 이제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공부는 잘했어도 공부 머리는 확실히 권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업무를 보는 능력,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판단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이제 친구였던 신숙주보다 좀 이제 처졌던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신숙주 한명희보다는 한 등급 아래로 대우를 받긴 했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세조의 총리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처럼 세조의 유별난 공신사랑으로 인해서 세조가 제2기간 내내 노력해왔던 각종 정책 또한 빛이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덕영 사건 그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세조가 분명히 애민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왕은 맞아요. 일반 백성들한테 못되게 굴었던 왕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조 시기를 태평성대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홍인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저렇게 막장급의 사고를 치는 공신들이 있어도 그때마다 이제 가드를 쳐주고 막대한 특권도 아낌없이 나눠줬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꽤 됐다는 거예요. 특히 국가 재정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오죽하면은 전직 관료들의 수조권 환수를 했던 직전법이 세조 때 실시된 이유가 뭐 그런 설명도 있어요. 이렇게 과도한 공신 챙기기로 인해서 현직 관료들한테 줄 과정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직 관료들에게 주었던 일종의 월급이죠. 세금을 대신 거둘 수 있는 권리. 그것 자체가 이제 월급이 되는 건데 그 전직 관료들의 수조권을 환수한 법, 그게 직전법이죠. 요즘으로 치자면 일종의 공무원 연금을 갖다가 폐지를 했다라고 봐도 좋은 법인데 그 법이 세조 때 만들어진 것도 이런 배경에서가 아니냐라는 그런 견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제2기간 내내 세조는 이런저런 이유로 공신의 숫자를 계속 늘려나갑니다. 그러다가 급기어 무려 2,300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을 원정 공신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원정 공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을 임명을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임진왜란 때 의병장들이 원정 공신에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의병장 정도는 돼야지 들어가는 게 원정 공신인데 2,300명.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의 조정 관료들이 중앙센터에 있는 관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거는 거의 뭐 문무 관료들을 싹 다 임명을 했다라고 봐도 좋은 숫자예요. 물론 이들 원정 공신들은 진짜 오리지널 공신들처럼 대토지와 막대한 특권까지는 주어지진 않았지만 나름 자손들에게 음직을 주는 그런 특권을 부여해주기는 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수의 관원들을 원정 공신에 축복한 것은 뭐 사실상 이제 문무백관이 거의 다 공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거의 모든 신하들을 공신으로 포섭을 했다는 것은 이건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은 우린 패밀리야. 알지? 의리 이런 뜻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세조 자체가 스스로 정통성이 너무 없으니까 결국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종도 정통성이 있어서는 좀 이제 문제가 있는 왕이었는데 이게 1, 2차 왕자의 난하고 계유정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계유정난이 원체 막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통성 면에서는 세조가 좀 더 리스크가 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조시대의 공신들 이야기를 쭉 다뤘는데요. 원래는 한 명 더 소개를 해야 돼요. 양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양정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이제 훗날로 미루도록 하고요. 자, 이제 세조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세조 때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세조 시기에 일어났던 각종 군사적 업적들입니다. 물론 이 군사적 업적도 세조스럽게 정말 양극으로 갈려요. 잘한 건 되게 잘했고 잘못한 것도 되게 잘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조는 말 그대로 부국 강병을 꿈꾸던 왕이었는데 그 부국 강병의 일환으로 뭘 시행을 하게 되냐면은 보법제라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보법제는 어떤 정책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